그런데 우리 해방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냈을까요? 김국성 씨가 몇 년 전에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전 정권 말기에 자기가 정체중국이라고 간첩 담당하는 부서에서 왔는데 BBC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BBC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CNN이 제일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BBC가 세계적인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영국의 대표 방송 BBC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유럽, 뉴질랜드 이런 데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BBC 방송 많이 보죠. 옛날에 다 영연방 한 제도권이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내가 훈련시켜서 파송한 간첩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귀국해서 영웅시호를 받았다. 대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청와대에서 사실무근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직책을 얘기한 거예요. 근무한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국정원이랑 청와대가 아무 말 못해요. 그러면서 행정직이 아니었다. 공기조절장치 직원이었다. 그 말은 대통령실까지 다 들어가서 공기조절장치를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북한이 생화가스, 독가스 하는 거 잘 알려져 있죠? 김정남, 이 김정은의 이복형, 그 정말 장남이었죠. 김정일의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북한의 여자 공작원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 독가스 평소에 훈련된 걸로 가서 얼굴 살짝 만졌더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개발했어요. 그러면서 공기조절 장치라 거기다가 독가스를 살포하면 청와대에는 전 직원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청와대랑 국정원이 아무 말을 못해. 김국성 씨가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 정보기관에 공식 집계된 간첩은요,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거의 직파간첩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을 스톱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간첩이라는 것은요, 매개 국가의 주요 요충기관에 파견해야 거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처럼 간첩 파견을 2006년도에 그만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충기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사법부 할 것 없이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곳에 다 파견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의한 시민사회 단체들, 좌파 단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통치하면서 2012년도 8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집중적으로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적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적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적화가, 몇십 년 전, 현 시대 정권에서 적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주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박헌영이 있죠. 남노당 만들어온 박헌영. 벌써 그 해방돼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적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죠. 48년도만 해도요, 북한의 강동정치학원이라고 간첩들을 이제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만 한 해 동안에 48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3천여 명을 파견했어요. 3천여 명. 이 3천여 명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인민 유격대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다 파견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활동했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화되는 이 기간은 어제 오늘이 아닌 해방돼서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끈질기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그 황금 시기를 누린 거는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재보는 잃고 물질적 재보만 얻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 의식이 다 허물어지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은 제가 한마디로 연결해주면 저 좌파는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에요.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다시 불순 세력보다 더하지요. 그것들이 지금 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허약하게 무너졌고요. 좌파는요. 오늘처럼 저렇게 강해졌어요. 이 좌파의 힘은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행진하고 구호 외치고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부터 지시져가지고 문구까지 다 저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내줘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 통치 밑에 지금처럼 하면요 멀지 않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수가 몇 명이냐? 그러하면 뭐 대대로 대를 이어가는 혈통적인 간첩 집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면 아까처럼 15만 명에 한 명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독려되는 간첩이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국성 씨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동 정치학원에서 그 당시 이제 6.25 전에 막 많은 이 유격대원들을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막 3천여 명씩 막 내려오는데 한 번 훈련시켜서 저렇게 내려오면 뭐 해마다 얼마나 많이 내려보냈겠어요. 여기 와서 대구 폭동 뭐 그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런 때 다 끼어 들어가고 6.25 때도 각 지역 인민위원회로 들어가서 완장차고 막 활약하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았으면 뭐 했겠어요? 다 남한 처녀들이랑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뭐 대대로 대를 이어가는 혈통적인 간첩 집안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 정보기관에 공식 집계된 간첩은요,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직파간첩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간첩을 스톱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요. 간첩이라는 것은요. 매개 국가의 주요 요충기관에 파견해야 거의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처럼 간첩 파견을 2006년도에 그만뒀다는 말은 그때 당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충기관, 다시 말해서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사법부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남조선 혁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곳에 다 파견했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의한 시민사회 단체들, 좌파 단체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그만뒀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통치하면서 2012년도 8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집중적으로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족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족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족화가, 몇십 년 전, 현실의 정권에서 족화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주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박헌영이 있죠. 남노당 만들어 놓은 박헌영. 벌써 그 해방 때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해서 족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가지 실례를 들죠. 48년도만 해도요, 북한의 강동정치학원이라고 간첩들을 이제 양성해서 대한민국에 파견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서만 한 해 동안에 48년도 한 해 동안만 해도 3천여 명을 파견했어요. 3천여 명. 이 3천여 명이 어디에 다 들어갔느냐?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는 조선인민 유격대라고 전라도, 경상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요게 다 파견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6.25 전쟁 때 인민위원회 노동당으로 활동했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족화되는 이 기간은 어제 오늘이 아닌 해방돼서부터 이렇게 오늘까지 끈질기게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황금 시기를 누린 거는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재본은 잃고 물질적 재본만 얻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 의식이 다 허물어지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은 제가 한마디로 정결해주면 저 좌파는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에요.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다시 불순 세력보다 더하지요. 그것들이 지금 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허약하게 좀 무너졌고요. 좌파는요 오늘처럼 저렇게 강해졌어요. 이 좌파의 힘은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행진하고 구호 외치고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부터 지시져가지고 문구까지 다 저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내줘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통치 밑에 지금처럼 하면요 멀지 않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수가 몇 명이냐 하면 아까처럼 15만 명에 한 명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동료되는 간첩이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아까 국가재정법 64조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장원성, 박능호 고발했습니다. 감사원 왜냐면은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장하성 씨가 한국자본주의 책에다가 이걸 다 써놨어요. 써놓고 그대로 그 말을 김영수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놓고 문재인이 있을 때 정책실장 가가지고 요걸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장하성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장하성 책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 뭐냐? 민중민주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결국 목적이 거기. 그러니까 저는 한국자본주의 그 책도 고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그 우리 목사님께서 꼭 좀 그 법률 전문가를 좀 붙여주셔가지고 이 윤석열 있을 때 충분히 법적 투쟁을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거 알면은 정말 깜짝 놀랄 얘기예요. 법규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돼 있다. 이미 이렇게 벌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죠. 법규적으로는 이미 돼 있고요. 이걸 실행만 하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좌파로 바뀌면 실행을 하죠. 아니 저 국회에서 헌법이 있고 없다고 덮는 세력이 강해서요. 이런 얘기를 왜 제가 방송에다 내가 할 수 있냐면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요. 국방부 대령, 소령, 기무사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왜 목사님 땅굴을 찾으려 다니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하나 물어봅시다. 땅굴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땅굴이 있지요. 근데 왜 덮습니까? 제가 힘 있습니까? 위에서 까라는데.
그거 진짜 녹취 못한 게 한입니다. 예. 그리고 땅굴 찾는 수장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 1975년도 이후로는 북한 애들 땅굴 안 팝니다. 예. 안 판다고 머리에 각인시켜 놓고 있는 수장이 땅굴을 찾고 앉았어요. 예. 땅굴 찾는 대표로 앉아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땅굴을 찾겠냐고. 예. 땅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 그런데 땅굴이 없어요? 1990년도 제4땅굴 찾고 나서 KBS 텔레비전에 보면은 최하 20곳 이상의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고 뉴스가 나와요. 예.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와요. 예. 최하 20곳이에요? 그러면은 1990년도 이후에 땅굴을 안 찾았다고요? 저한테 제보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땅굴을 찾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조사하다 보면 땅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다 무시했대요, 전부.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 부산에 사는 분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취조하면서 북에 내려온 사람들 조사하면서 땅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 전화번호 따가지고 연락해 주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분들이 그런 이유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땅굴을 파다 온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땅굴을 파다 왔다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안 믿냐고. 아 내가 남쪽으로 땅굴을 팠대는데 예. 못 믿어요. 왜? 국방부의 말에 일반 상식의 눈에서 물 문제, 공기 문제, 흙 문제, 흙을 이제 버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서. 근데 공기는 그 멀리까지 어떻게 공기를 하느냐? 물은 또 북으로 흘러내버려 보려면은 장거리가 갈 수 없다. 뭐 이런 유의 얘기들을 쭉 하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땅굴 얘기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땅굴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땅굴을 해서 그러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아니 피아노 못 치는 사람도 3년간만 피아노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놀아버리면 피아노 어느 정도 칠 텐데 6, 70년간을 땅굴을 파고 지하에서 놀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해보지도 안 하고 정주영 회장님 말씀대로 임자 해보기나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해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없대. 예. 찾아보지도 안 하고 없대. 예. 그런데 지하에서 왜 드릴 소리가 나고 폭음 소리가 나고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냐 이 말이에요. 예. 뚫으면은 갑자기 암반이 쫙 나오다가 갑자기 2, 3m의 암반이 없는 공간이 막 나오고 예. 여기가 강원도 정선이에요? 예. 제천이에요? 평창이에요? 지하에 공간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아니거든요. 화강암 지역 이런 데는 공간이 있을 수가 없는 지반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공간이 인천에서 나온답니다. 여튼 지금도 시청자분들한테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소리가 계속해서 납니다.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불량 땅굴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 35분 계지창 뒷산 녹음을 시작합니다.
2020년 1월 6일 저녁 6시가 좀 넘은 시간에 녹취를 거들어 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실부실 내리고 날씨는 약간 서늘하긴 하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녹취를 걷어서 어저께 이곳에 있는 두 구멍의 녹취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폭음 소리가 연이어서 며칠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비닐을 많이 덮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곳을 파서 녹취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속에는 상당히 어둠이 짙게 깔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인천 계양구입니다. 녹취록을 교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6일 저녁 6시 13분 새로 녹음기를 구입해서 처음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제 그제 13분 전후 녹음이 나온 밭 한가운데 구멍입니다. 야산 및 22m 깊이입니다. 녹음을 준비합니다.